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은 있으시지만 아마 좀 실제로는 와닿지 않는 게 이제 이런 DNA 검사, DNA라는 말과 또 DNA 검사일 것 같고요. 어쩌면은 좀 이제 나랑은 먼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 DNA 검사, DNA에 대한 검사를 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면 일반인들께서는 이런 DNA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DNA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병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다들 아시다시피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아미노산이라는 것인데, 이 아미노산을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지라는 게 DNA에서 결정이 된다는 걸 그 옛날에 아마 중학교 시절 이럴 때 아마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DNA의 변형이 있으면 결국은 아미노산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몸에 이제 필요한 성분들이 블럭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질병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께서 DNA에 문제가 있다, DNA에 변형이 있다라고 하면 돌연변이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것은 뭔가 방금 이제 션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제 어려서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희귀 질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선천성 희귀 질환을 보는 의사는 아니고요, 혈액종양내과에서 암 환자를 보는 의사인데요. 제가 사실은 혈액종양내과라는 과에서 저를 뿐만 아니라 저의 동료들께서 병원의 DNA 검사라는 건 아마 제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당장은 선천성으로 문제가 있는 게 생각이 나겠지만, 사실은 DNA는 후천적으로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원래 DNA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면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가 모든 상대적인 개념이 그러하듯이 평균 일반인과 DNA의 서열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 단백질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선천성 희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보인자라는 개념도 나오고, 유전이 되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주로 관계하는 DNA에 문제 있는 질환은 후천적으로 DNA가 문제가 되는 질환이고요. 이건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DNA가 서열이 정상이었는데 뭔가 손상을 받아서 변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결과는 유사합니다.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꼭 암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이 면역 세포들이 면역이 노화될 때 또 DNA가 변형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될 수 있고요. 아주 조그만 부분이 변형되는 것부터 넓은 부분이 왕창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더블링 된다든지, 아니면 1번 크로모솜에 있어야 될 것이 20번 크로모솜에 가서 옮겨 붙는다든지는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건강검진센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DNA랑 관련된 검사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을 정립하시면 이제 내가 DNA 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생각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DNA에 변형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잘못된 단백질이 좀 나왔다고 해서요, 꼭 병이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백질들은 조금만 변형돼도 꼭 병이 나타나겠지만, 어떤 경우는 A라는 단백질이 잘못 발현되더라도 B라는 단백질이 반대로 도와주고, 여러분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일부가 변형됐다 하더라도 다른 단백질이 그 기능을 보충해줘서 병이 나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DNA를 보는 사람들은요, 크게 이 DNA의 변형이 얼마나 희귀한 거냐, 그리고 얼마나 병을 잘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곤 합니다. 이런 이제 DNA가 중요하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는데 검사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가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기법, 뭐 NGS 이런 기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생산하면서 DNA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 몸의 46개 염색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검사고요. 이런 검사는 이제 상당히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병들에는 어떤 유전 변이가 중요하다는 사실들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잘 변하는 변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만을 검사하는 마이크로어레이라는 방식을 이제 또 사람들이 고안해냈고요. 최근 들어서는 NGS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기법을 통해서 홀 지놈 시퀀싱, 그러니까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 우리 몸에 있는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겠다, 이런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요, 아까 보신 대로 염색체 가닥들이 DNA 가닥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염색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거는 염색체 수준에서 봤던 거고, 점점 기법이 발달해서 홀 지놈 시퀀싱에서는 이 염색체 수준이 아니라 이런 DNA 가닥 수준에서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DNA 검사를 굉장히 이제 병원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그 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료에 잘 사용하고 있는 과는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희귀질환을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느 위치에 어느 유전자의 문제로 이 병이 이 어린이한테 생겼다라는 것을 열심히 알아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서 이 병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진단을 내리고 이제 슬프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일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유전적인 문제를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그 유전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일부 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치료법들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열심히 희귀질환 환자들한테서는 어느 유전자의 어느 위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생겼는지를 알아내서 만약에 치료가 가능한 옵션이 있다면 치료를 해주는 방식으로 정말 의학이 이제 큰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은 이제 발견을 하더라도 치료가 100이면 100다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이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희귀 질환에서 성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이 큰 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으로 희귀 질환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더 친숙한 암에 대한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암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 변이가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후천적으로 돌연 변이를 세포가 계속 얻어 나가면서 암세포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암이 걸리느냐? 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DNA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 손상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번, 노화에 의해서 DNA 손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DNA라는 게 계속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복제하는 기계도 항상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DNA
복제되는 어떤 횟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DNA를 복제해주는 우리 몸의 기구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노화 자체도 원인이 되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방사선 노출이나 혹은 또 항암 치료, 혹은 이제 소위 이제 환경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화합물들 같은 것들이 이제 DNA를 변형을 시키게 되고, 이런 DNA 변형에 의해서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사실은 DNA가 변형된다고 해서 항상 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DNA가 변형된 세포는 기본적으로 몸에서 이 세포는 잘못된 세포니까 없애버리자 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혹은 잘못 복제된 DNA는 고쳐주자,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DNA 리페어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안젤리나 졸리와 비알스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스토리가 딱 그런 겁니다. 브라카라는 이 유전자는 DNA의 복제가 잘못되었을 때 이 DNA의 잘못된 복제 상태를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좀 고장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되면 DNA가 복제되다가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난 DNA를 복제를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더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 복제 관련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어떤 그런 유전 변이를 갖고 태어난 분들은 암에 더 잘 걸리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이제 그 바람 유전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DNA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브라카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당연히 암을 조기 검진해서 조기에 암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조기에 암을 발병해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도요, 또 이와 잇몸의 관계로 파프라는 유전자랑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고장나 있으면 파프라는 유전자가 도와서 DNA가 망가졌을 때 이것을 또 고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잇몸도 한번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밥을 못 먹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가 없고 잇몸으로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잇몸을 없애버리는 그런 약을 개발해서 지금은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브라카가 있는 유방암에서 이 잇몸을 없애는 파프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항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이런 바람 유전자가 아니라 실제로 후천적으로 돌연변이가 무엇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은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유전자에 문제를 통해서 암이 생겼는지를 알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밀 의료, 표적 치료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DNA 검사는 암 환자들에게서 아까처럼 바람 유전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있고, 표적 치료를 하기 위한 이제 정밀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후천적 유전변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저한테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환갑이 좀 넘으셨고요. 지금은 2012년에 진단을 받고 한 9년 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가까이 전에 모든 치료가 실패를 해서 이제 호스피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런 DNA 검사가 NGS 기법을 통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검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드문 이 비라프 변이라는 게 발견이 됐고요. 당시 마침 저희 병원에 우리 병원에 이제 그 임상 시험이 있어서 이 비라프 변이에 대한 임상 시험 약제를 썼더니 환자의 병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재발을 다시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새로 나온 약들을 투약받으면서 현재도 비교적 건강하게 생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큰 도움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나온 개념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DNA가 변형이 후천적으로 되면 다 암을 생각하기 쉬운데 면역 세포가 병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가 후천적인 돌연 변이를 얻어서 병이 들면 암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런 쪽에도 저희 DNA 검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환자에 대한 얘기만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럼 건강검진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유전자 검사는 질병의 중증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 유전 변이가 있으면 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질병의 중증도에 대해서는 그 중증도 정도의 질병에 대해서 유전자의 기여도는 중간 정도인 경우가 건강검진용 유전자 검사가 되겠고요. 이런 검사들이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할 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검사가 되겠고, 따라서 이 유전자 검사들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병이 꼭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으면 그럼 고위험군이다 이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쪽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를테면 검사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85세의 건강한 노인 유전자 검사 하셨는데 당신은 고위험군이다 이러면 그 노인은 아마 저한테 화를 내실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슨 고위험군이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꼭 잘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중 유전자 검사는 좀 복잡한 개념에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돌연 변이 없이 DNA가 늙는 그런 후성 유전체라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DNA 검사가 전체 DNA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병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검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짧은 시간에 DNA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떤 거냐, 선천적 변이랑 후천적 변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활용하는 곳이 저희가 희귀질환, 암 이런 곳이 있고 만성질환 건강검진을 사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